이번 섹션은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생성자와 접근 지시자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과 접근 지시자입니다.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접근 지시자는 private, default, protected, public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퍼블릭의 경우에는 외부에서의 접근을 모두 허용합니다. 이것은 상속 관계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에 퍼블릭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특징들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프라이빗은 앞서도 완전히 외부에서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외부에서 접근은 서브 클래스도 포함합니다. 즉, 프라이빗으로 설정되어진 특징들은 아무리 상속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서브 클래스에서 직접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프라이빗인 겁니다. 그러면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것, 즉 디폴트는 뭐냐면 프라이빗이나 퍼블릭과 같은 접근 지시어를 따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를 디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도 우리 디폴트가 이미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밸런스라고 하는 필드를 정의할 때 그 앞에 private이라든지 public과 같은 접근 지시어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디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폴트의 경우에는 상속 관계에 있어서 서버 클래스에서 직접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관계에 있는 서버 클래스에서 직접 접근을 허용할 건지 또는 허용하지 않을 건지에 따라서 프라이빗을 사용할 경우와 디폴트 또는 퍼블릭으로 사용할 경우 나눠집니다. 프라이빗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상속 관계에 있는 서버 클래스에서도 직접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반면에 접근 지시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즉 디폴트이거나 또는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접근 지시어는 필드와 메소드, 즉 정의되어진 특징들 모두에 해당되어 줍니다. 자, 우리 간단히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work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worker라고 하는 클래스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가 됩니다. 워커 클래스에. 자, 그 다음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볼게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명시적으로 슈퍼 클래스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앞서 소개했던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워커라고 하는 클래스의 상속 관계는 최상단에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으며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의 특징들을 상속받아서 work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person 클래스에 보면 age, height, weight, name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age는 private입니다. 그래서 이 age라고 하는 필드는 상속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외부에서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height는 앞에 private라든지 또는 public과 같은 접근 지시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디폴트입니다. 그 다음 weight는 지금 protec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rotected는 앞서 소개할 때 이렇게 색깔을 약간 이렇게 희미하게 놨는데 이 protected는 지금 당장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에 배울 그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protected는 일단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weight는 여기 보면 protected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name은 public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 중 상속관계 있을 때 이 세 가지는 서브 클래스에서 직접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age는 private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속관계 있다 할지라도 서브 클래스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age라고 하는 이 그 필드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거죠? 바로 슈퍼 클래스인 person에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age라고 하는 필드는 private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브 클래스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height라든지 weight라든지 name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서브 클래스에서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height는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고요. weight는 protected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name은 public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 관계 있을 때 모두 서브 클래스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접근 지시자가 필드만 적용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런 접근 지시자는 특징 전체 다 적용될 수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get이라는 메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et이라는 메소드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private이라고 하는 접근 지시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 메소드는 외부에서는 호출할 수 없는 메소드입니다. 비록 상속 관계에 있는 서브 클래스를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ge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ge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고요. 이 get이라는 메소드는 person이라고 하는 슈퍼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죠. 그런데 이 get이 private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슈퍼 클래스의 필드나 메소드에 접근할 때는 그냥 내 것처럼 접근하면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위한 참조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 그 다음 점, 필드 또는 메소드 이렇게 해서 슈퍼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특징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단 무엇 제외하고요? 슈퍼 클래스에서 private로 설정되어진 특징들은 제외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특징들은 필드와 모두를 의미합니다. 즉 private로 설정되어진 필드라든지 private로 설정되어진 메소드는 아무리 상속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private를 제외한 나머지 접근 지시어들, 대표적으로 public이라든지 protected 그리고 default라고 했죠. 이것들은 서브 클래스에서 직접 자기 것인 것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접근 지시어 네 가지가 있었죠. private, public, 그 다음 default. 이 디폴트는 사실은 특별하게 접근 지시어를 명시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는 아직 하지는 않겠지만 이 protected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접근 지시어를 사용한 목적은 뭐냐면 저장하는 정보의 접근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정보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정보냐, 또는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상속 관계에 있는 녀석들에게만 공개할 거냐, 아니면 모든 외부 접근을 다 허용할 거냐, 이것에 따라서 적절한 접근 지시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 관계를 불문하고 외부에서 접근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private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 외부에서 접근하는 걸 차단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 외부에서 접근을 모두 다 허용할 경우에는 public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죠?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접근을 허용할 건지 말 건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서브 클래스에서 접근하는 건 허용할 때 디폴트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특정한 정보의 접근의 범위를 여러분이 결정할 때 이 접근 지시자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protected는 우리 6장에 나와 있는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때 그때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본적으로 접근 지시자를 사용할 목적은 뭐냐면 외부에 공개할 정보만 공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공개할 건지 아니면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 서브 클래스에게만 공개할 건지 아니면 아예 공개하지 않을 건지, 그래서 이런 것, 즉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범위를 설정할 때 접근 지시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접근 지시어 사용을 통해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캡슐화라고 하는 특징을 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캡슐화는 간단합니다. 외부에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캡슐화의 기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캡슐화는 이 접근 지시어를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못한 접근 지시 사용 예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뱅크 테스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어카운트라는 클래스에 보면 지금 밸런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밸런스라고 하는 녀석에 지금 디폴트로 되어져 있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는 이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는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객체에 정의되어진 밸런스라고 하는 그 필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밸런스가 지금 뭐로 되어 있죠? 디폴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디폴트로 되어져 있어서 외부 접근을 허용합니다. 단 같은 패키지 안에 있을 때. 근데 우리는 아직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와 뱅크 테스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같은 패키지 안에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한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어카운트 클래스에서 관리해야 되는 핵심 정보이고 이 핵심 정보는 외부에서 아무렇게나 수정되면 안 되는 정보입니다. 즉 외부에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경우에 실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핵심 데이터들은 필드들은
외부에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프라이빗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단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에 공개되어진 메소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우는 적절하지 못한 접근 지시어를 사용한 예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앞서 우리가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했고요. 여기에서는 커스터머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카운트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이죠. 여기 보면 앞서 우리 id라든지 set id, get id, 그 다음 richma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richman이라고 하는 걸 볼까요? 이 richman이라는 메소드는 balance라고 하는 필드의 값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balance라고 하는 필드는 커스터머 어카운트에서 정의한 필드가 아니죠. 이 balance라고 하는 필드는 슈퍼 클래스인 어카운트 클래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필드입니다. 지금 앞서 우리가 소개했던 것처럼 지금 balance라고 하는 녀석이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 관계에 있는 이 클래스에서 직접 접근을 하는 게 허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행했을 때 문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으나 실제 어떤 논리적인 동작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밸런스라고 하는 계좌 관리를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완전히 전담하기로 했는데 잔액 관리를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완전히 전담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잔액 관리를 어카운트 클래스뿐만 아니라 커스텀 어카운트 클래스에서도 잔액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상속관계 이용할 때 각각의 클래스는 되도록이면 단순한 기능을 갖도록 설계하라고 했고 만약에 그 기능에 추가적인 어떤 기능을 붙여야 될 경우라면 상속을 활용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가 관리하고 있는 필드가 있다면 외부에서 직접 접근하는 걸 허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어카운트 클래스가 잔액 관리를 전담함에도 불구하고 이 커스텀 어카운트 클래스에서 잔액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절하지 못한 접근 지시자 사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정보의 경우, 즉 직접 클래스에서 직접 관리해야 될 정보의 경우에는 반드시 프라이빗으로 설정해 두고 외부에서의 직접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프라이빗으로 설정되어진 필드라든지 메소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 앞서 우리가 했던 어카운트 클래스의 경우 밸런스와 같은 필드에 해당되겠지요. 그럼 이런 필드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할 거냐면 외부에 공개된 메소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직접 접근하는 것과 외부에 공개된 메소드를 이용하는 경우 동일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외부에 공개된 메소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메소드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절한 범위의 데이터를 설정하는지 또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맞는지 등등 프라이빗으로 설정된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유효성 검증이라든지 접근 권한에 대한 검증을 이 외부에 공개된 메소드를 통해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한 정보이고 유효성도 통과했고 접근 권한도 있다면 이제 적절하게 프라이빗으로 명시되어진 정보의 조건에서 수정하거나 또는 그 값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클래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직접 접근을 한다면 이런 과정들이 없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클래스에서 관리해야 될 정보라면 프라이빗으로 설정해 두는 게 좋다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적절한 접근 지시자를 사용한 간단한 예입니다. 먼저 여기를 보면 이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그 잔액을 저장하기 위해서 밸런스라고 하는 필드를 사용하고 있고 이 밸런스라고 하는 필드에 외부에서의 직접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private이라고 하는 접근 주시어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balance라고 하는 private 필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공개되어져 있는 이 메소드를 반드시 통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직접 밸런스에 접근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밸런스라고 하는 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예금할 때 예금할 금액뿐만 아니라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권한도 같이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디포짓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저금할 금액과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접근 권한, 퍼미션을 함께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포짓이라는 메소드에서는 접근 권한이 적절한지를 검사하고요. 적절하다면 예금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뭐 이런 예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다른 메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클래스에서 관리해야 될 정보는 반드시 프라이빗으로 설정하여서 외부에서 접근 자체를 방지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이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 우리는 이 어카운트 클래스를 정의할 때 밸런스를 프라이빗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어카운트를 정의할 때 어카운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고 있습니다. 또 그려볼게요. 어카운트 클래스가 있고요. 이 어카운트 클래스는 커스터머 어카운트 클래스가 서브 클래스로서 슈퍼 클래스인 어카운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명시하지 않았지만 최상위에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는 것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속 관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런스라고 하는 슈퍼 클래스의 필드에는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빗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 클래스 필드는 되도록 프라이빗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필드에는 외부에 공개되어진 메소드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캡슐화입니다. 이 캡슐화가 뭐죠? 우리가 캡슐화 또 다른 말로 정보 언닉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정보 언닉,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결국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없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는 그걸 우리가 캡슐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상속과 생성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construct라고 이야기하는 생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성자는 언제 호출된다? 생성자의 특징을 이야기했죠. 일반적인 메소드와 다른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생성자는 여기서 쓸게. 생성자는 일단 이름이 결정되어 있다 그랬죠. 무슨 이름으로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생성자는 호출이 자동으로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인 메소드는 우리가 호출해야만 실행이 되지만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자동 호출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일반 메소드는 return 타입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수값을 return할 경우에는 int, 만약 return 값이 없다면 void와 같이 선언을 했는데 이 생성자는 반환 개념이 없다고 했죠. 반환이란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void와 같은 반환 데이터의 타입을 명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일반 메소드와 생성자가 좀 다른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생성자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 클래스는 생성자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전에 정의했던 클래스에서는 생성자를 우리가 별도로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디폴트 생성자가. 그렇죠? 우리가 따로 생성자를 만들지 않으면 디폴트 컨스트럭트,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물론 기본 생성자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생성자만 정의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각 클래스는 생성자를 갖습니다. 우리가 직접 정의한 생성자이건 아니면 디폴트 생성자이건 생성자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자는 상속관계에서도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상속관계에 있어서 생성자가 어떤 순서로 호출되는지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커스텀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 이 커스텀 어카운트 클래스는 어카운트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죠. 그 다음 어카운트 클래스는 최상위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커스텀 어카운트 클래스의 상속 관계는 지금 이 그림처럼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new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커스터머 어카운트 객체를 생성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기에도 생성자가 있고요. 여기에도 생성자가 있겠죠. 물론 오브젝트 클래스에도 생성자가 있습니다. 이 생성자는 우리가 직접 정의한 생성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디폴트 생성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각각의 클래스마다 생성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어떤 순서로 생성자가 자동 호출되는지를 보면 이 화살표 순서가 아니라 이 순서입니다. 즉 슈퍼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져야 서브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 클래스 생성자가 우선 호출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생성자가 3개가 있죠. 그러면 생성자가 호출되는 순서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되고요. 그 다음 어카운트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 관계에 있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커스텀 어카운트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되어집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호출되는 순서는 1번, 2번, 3번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어카운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어카운트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로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고요. 물론 각각 생성자가 있겠죠. 동일합니다. 최상위에 있는 클래스, 즉 오브젝트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되고 이어서 어카운트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되어집니다. 그렇죠? 이 순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어카운트 클래스에 보면 아무런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어카운트라고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어카운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커스텀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역시 생성자도 하나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성자가 호출되는 순서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커스텀 어카운트를 출력하는 것으로 생성자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어카운트 클래스, 커스텀 어카운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면 앞서 우리 본 것처럼 커스터머 어카운트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어카운트 클래스가 있죠. 여기도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도 있죠? 오브젝트. 여기도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상으로는 맨 먼저 오브젝트 클래스 생성자 호출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카운트 클래스 생성자 호출되고 세 번째는 커스텀 어카운트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가 출력되고 커스텀 어카운트가 출력됐죠. 어카운트가 출력되는 건 여기서 출력한 거고요. 커스텀 어카운트를 출력한 건 여기서 출력한 것입니다. 물론 최상위 클래스인 오브젝트 클래스의 생성자는 뭐 특별하게 출력하는 게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어쨌든 생성자가 호출되는 순서는 이 순서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슈퍼 클래스 생성자 중에 다른 생성자, 슈퍼 클래스 생성자도 오버로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슈퍼 클래스에 있는 여러 개의 생성자들 중에 특정한 생성자를 호출하고자 할 경우에 우리가 슈퍼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 속에는 슈퍼 클래스에 오버로딩 되어 있는 생성자 중에 여러분 호출하고자 하는 생성자를 위한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단, 요건 꼭 지켜줘야 됩니다. 슈퍼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할 때 반드시 생성자 코드의 첫 번째 라인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요것만. 됐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우리 간단히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카운트 클래스에 보면 두 개의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이고요. 두 번째 것은 정수값 하나를 매개 변수로 갖는 생성자입니다. 그리고 이 어카운트 클래스를 상속하는 커스텀 어카운트 클래스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중에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성자를 보면 정수값 두 개를 매개 변수로 갖는 생성자인데 그 중에 슈퍼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쵸? 뭘 가지고? 정수값 하나를 이용해서, 즉 정수값 하나를 실인자로 사용해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 클래스에는 지금 두 개의 생성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정수값 하나를 매개 변수로 갖는 두 번째 생성자가 호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끝내기 전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여기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앞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했죠. 우리가 이렇게 상수 관계 있을 때 자, 이런 상수 관계 있고요.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도 보면 오브젝트라고 하는 생성자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카운트 클래스에도 보면 어카운트라고 하는 생성자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커스터머 어카운트도 역시 커스터머 어카운트라고 하는 생성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는 생성자가 호출된 순서는 최상에 있는 것부터 호출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이겁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기본 생성자를 호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는 우리가 소스 코드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커스터머 어카운트라고 하는 생성자의 첫 번째 실행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뭐죠? 슈퍼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 커스터머 여기 어디에 상수를 받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치? 여기도 우리가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는 뭐가 있죠? 오브젝트입니다. 여기도 오브젝트라고 하는 생성자가 있겠죠. 물론 이 오브젝트라는 생성자는 최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슈퍼 클래스를 호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new customer account 해서 이렇게 호출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 객체를 만들면 실제로는 얘가 호출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호출되면서 제일 먼저 실행하는 게 뭐냐면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호출되는 거고요. 이 생성자가 호출되어지면 제일 먼저 호출하는 게 뭐냐면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제일 먼저 호출합니다. 그쵸? 그래서 호출되는 순서는 사실 얘가 제일 먼저 호출이 됩니다. 근데 실행되는 걸 보면 얘가 얘를 호출하고 얘가 얘를 호출하기 때문에 일단 얘가 제일 먼저 일단 실행이 완료되겠죠. 그렇죠? 이 실행이 완료되어지면 그 다음 어카운트 클래스의 생성자 아래쪽에 있는 얘들이 실행될 겁니다.
그 다음 이 실행이 끝나면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실행되겠죠. 그래서 실제 실행되는 순서 이 순서입니다. 호출되는 순서는 뭐예요? 얘가 제일 먼저 호출되고 그 다음 얘가 호출되고 그 다음 얘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나는 얘가 제일 먼저 호출되고 1번, 그 다음 2번, 얘가 3번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진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얘가 호출은 제일 먼저 됩니다. 그런데 얘가 호출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먼저 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슈퍼 클래스 생성자가 얘가 호출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역시 슈퍼 클래스 생성자가 먼저 호출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행되는 건 이제 얘가 제일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 얘가 실행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슈퍼라고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기본 생성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 어카운트 클래스에 있는 다른 생성자, 아까 우리 정수급 하늘 가는 생성자 호출할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슈퍼 예를 들어 뭔가 쓰면 되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뒤에 남아있는 내용들은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